이동연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NBA 핫이슈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세 가지 주제를, 굵직굵직한 주제를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오늘따라 텐션이 엄청나시네요. 오늘 밤에 군산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니 벌써 신나신 거 아닙니까? 뭐 살짝? 혼자서 여행 가실 생각에 신나신 거 아닙니까? 아,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취재를 딱 가는 그쵸. 일하러 가시는 거죠.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또 요즘에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군산 가시면은 또 기분 들뜨실까 봐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어제 유재학 감독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군산에 맛있는 게 많더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기다려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NBA 코너인데 KBL 얘기로 저희가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NBA 핫이슈 코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동서부 파이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LA 레이커스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시간 기점으로 이제 3차전까지 끝났고 이제 마이애미와 보스턴은 지금 4차전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자, 케빈 듀란트 그리고 스티븐 애쉬 감독 여기에서 미묘한 어떤 뭔가를 갖다 딱 던져줬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스티븐 애쉬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케빈 듀란트의 활용법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듀란트가 돌아오면 5개 포지션에서 전부 활용해 보겠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듀란트는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 이후에 거의 2년이죠. 거의 2년 만에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 시즌이면은 2021년에 개막한다고 하니까. 그럼 듀란트가 과연 5개 포지션 전부 활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돌아오는 듀란트는 과연 어떤 부상 여파로 인해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 이 부분에서 저희끼리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사실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살짝 위험한데 왜 스티븐 애쉬는 초보 감독, 초보 사령탑이고 케빈 듀란트는 부상해서 사실 다시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초보 감독이 이런 이제 슈퍼스타 이런 선수를 전력을 극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5개 포지션 이거 너무 좀 판타지한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무리라고 봐요. 무리라고 본다고요? 무리다. 무리다. 무리 아니라 무리다. 특히 1, 2번은 좀 많이 무리예요. 듀란트는 루키 시즌 때도 그때 PJ 칼리시모라는 시애틀 감독이 슈팅 가드로 쓰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젊고 쌩쌩할 때도 실패한 선수를 갑자기 1번, 2번 쓴다는 건 무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듀란트는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예전 같은 어떤 외곽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돌파는 좀 조심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그 여파는 없을 수가 없어. 아킬레스건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3번보다는 4번에 가까운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앞쪽으로도 나가게 1, 2, 3번을 한 번씩 보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듀란트의 다음 어떤 플레이 스타일의 정착점은 덕노비츠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물론 이제 덕노비츠키가 굉장히 레전드 선수이긴 하지만 듀란트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NBA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 매직 존슨 그리고 그 이후에 르브론 제임스. 그렇죠.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케빈 듀란트가 다재다능함의 어떤 잠재력에 있어서는 역사상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듀란트 같은 경우에 보면 2m 8의 큰 키, 그리고 엄청난 윙스팬, 거기에다가 슈팅력을 리그 최고, 드리블 능력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수비에서의 어떤 세로 수비 엄청나죠? 그러니까 수비는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듀란트는 약간 구멍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골든 스테이트의 어떤 세로 수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 면에서 이제 수비에서는 5번 역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드리블링이나 이런 부분 보면 최근에는 이제 전통적인 포인트 가드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공격형의 어떤 포인트 가드를 했을 때는 그냥 듀란트가 가지고 가서 쏘면 돼요. 그렇죠. 워낙 크니까. 그럼 느 기자는 충분히 스티븐 애쉬의 어떤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다. 현실성이 있다기보다는 가능성은 있다. 그냥 헛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그리고 스티븐 애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붕 떠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골든 스테이트에서 육성 코치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NBA에서 특이한 이력. 그러니까 이제 대학 때 무명이었다가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탑 클래스 그래서 레전드까지 올라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듀란트를 5 포지션에서 쓰겠다라는 말은
5 포지션에서 쓰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듀란트를 브루클린의 어떤 강력한 1옵션 그 이상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듀란트를 전지전능한 선수로 만들겠다. 그렇죠. 예. 뭐 저도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볼 핸들링 다 좋은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듀란트 건강한 상태라면은 뭐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 이후에 돌아온 선수를 처음부터 그렇게 쓴다는 건 저는 조금 향후의 어떤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조금 위험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NBA 어떤 트렌드상 그리고 케빈 듀란트의 어떤 신장 부분을 고려했을 때 듀란트는 사실 4번으로 뛰어도 문제가 없는 선수거든요. 맞죠. 3번에서도 지금 사기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이제 안 그래도 브루클린이 3번 자원이 좀 많은 팀이고 뭐 조에리스도 있고 뭐 여러 선수가 많기 때문에 카리스 로버트 예, 카리스 로버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듀란트를 4번으로 쓰되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뛰어난 볼 핸들링과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밖에서 그걸 끌어내서 스피드로 그냥 상대를 잡아먹는 볼 핸들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패턴 안에서 1번을 막힐 수도 있고 2번을 막힐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좋아요. 예, 근데 이거를 뭐 같이 40분을 뛴다고 가정했을 때 뭐 1번에서도 꽤 뭐 2, 3분 뛰고 2번에서도 뭐 3, 4분 뛰고 이거는 저는 조금 무리다. 저는 네. 이런 얘기 그 이동환 기자의 지금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출전 시간이 줄여주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5분 한 38분 뛸 거 한 30분 정도로 맞춰주는 거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로 이제 3번이나 4번을 뛰겠죠. 그렇죠. 이동환 기자 말처럼 그렇게 뛰겠죠. 근데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선수를 갖다가 활용을 했을 때 잠깐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디안드레 조단이 있고 그리고 카이리 어빙, 그다음에 뭐 제런 앨런 이 선수가 있고 뭐 카리스 로버트, 조 해리스 뭐 등등 좋은 선수들 많잖아. 디니디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조합을 갖다가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는 다재다능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만약에 1번으로 가면 나머지 쪽에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티븐 애쉬가 굉장히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뛸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지 이걸 뭐 1번으로 그냥 놨다가 2번을 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교하게 설계를 한 상태에서 상대 팀의 어떤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승화를 시키면 저는 가능하지도 않을까. 지금 제가 그 생각을 지금 또 다시 해보니까 카이리 어빙의 공격성이라든지 스펜서 디니드의 공격성을 생각하면 듀란트의 어떤 1번 역할 패턴 안에서 정교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생각해보면 듀란트가 탑에서 볼을 핸들링하고 있고 카이리 어빙이 양쪽을 크게 스윙하면서 어떤 볼을 받아서 득점하는 구조를 생각하면은 듀란트가 그 상황에서 패스를 찔러주면서 어떤 어시스트를 생산하고 이런 그림은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정적으로 한 3, 4분 정도.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뭐 이제 KBL도 그렇고 농구 트렌드가 포지션 파괴이고 피켓롤에서도 포지션 파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듀란트가 제러드 알렌과 빅 피켓롤을 하면은 또 이제 포인트 가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빙이 스크린을 걸고 듀란트가 볼을 핸들링한다. 조에리스가 스크린을 걸고 듀란트가 볼을 핸들링하는데 조에스가 뭐 픽앤팝을 해서 빠져서 슬라이드로 빠져서 뭐 캐치앤 3점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활용을 얘기하는 거라면 저는 또 굉장히 또 이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5 포지션 가능한다 해서 저는 이제 뭐 1, 2, 3, 4까지는 걱정하는데 5번이 좀 걱정되긴 했어요. 5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스티븐 애쉬 이제 감독이 팟캐스트에서 밝혔죠. 어떻게 밝혔냐면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 센터를 맡았을 때 어떤 몸싸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듀란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성향을 본다면 이제 많이 뛰고 몸싸움이 사실 빈도가 좀 적다. 그래서 특정 팀 같은 경우에는 센터로 놓으면서 휴스턴과 같은 그런 스몰 라인업, 초스몰 라인업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마이애미 보스턴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애미가 초스몰 라인업 들고 와가지고 보스턴을 지금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공격 패턴을 갖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듀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아니 어떻게 2m 11이 밖에서 볼 핸들링, 볼 배그까지 하고 그냥 득점까지 하고 인사이드에서 높이로 수비까지 하냐고요. 와 진짜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진짜 잘 활용만 하면은 정말 엄청난 알파이자 오메가가 될 수 있다. 다만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건 부상 우려 그렇죠. 지워야 된다. 예, 이 생각은 들어요. 케빈 듀란트는 제가 볼 때는 그 판타지에 가장 가까운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모든 걸 다 하는 선수. 내가 만약에 정말 이상적인 농구 선수를 만들었을 때 누굴 만들었을까? 뭐 이렇게 봤을 때 아데토쿤보 아니야, 르브론 아니야, 가와이 아니야, 듀란트. 그러면은 그 이제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해서 그 이제 숟가락 얹는 그런 것까지도 이상적입니까? 이동혁 기자 보기에는? 숟가락을 얹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숟가락 얹는 거 맞잖아요. 사실 커리 탐슨 그린 이 친구들이 숟가락을 살짝 얹은 거지. 듀란트는 계속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빨로 이렇게 털으면서 뭐 듀란트가 와가지고 우승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거기에서 심장은 듀란트였어요. 아이 솔직히 사실관계는 똑바로 하자고요. 듀란트가 자기를 잡아버린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해버린 거 맞잖아요. 이미 준우승하고 73승까지 거둔 골든스테이트에. 이것도 판타지입니까? 이동혁 기자의 판타지예요? 다음 주제는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 마지막에 일부러 시비 걸어봤어요. 저희가 너무 사이가 좋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대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대답? 예,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그 고품격 농구 전문 분석 방송입니다. 예능 근데 예능을 요즘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욕심이 많이 생겨요. 반응이 좋다 보니까. 자, 다음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레이커스와 덴버가 지금 파이널에서 격하게 붙고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2연승을 달리면서 잘 가나 싶더니만 덴버가 3차전을 완벽하게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MVP 투표에 또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뭐 MVP 투표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그 아데토쿤보 2년 연속 MVP 결과 오케이. 근데 나 1위표 100표 중에 16표? 나 이거 말이 되냐. 그리고 나 마이애미 있을 때도 수비수왕 받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마크 가솔이 수비수왕 받더니 디펜시브 세컨드 들어가더라. 내가 좀 이 투표 약간 표를 불합리하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막 얘기를 하면 좀 징징댔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릅진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사건에 관해서만. 그러니까. 듀란트는 좋아하고 르브론은 싫어하는. 아니. 아니, 그 뭐라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판타지는 듀란트. 아니야. 르브론은 찡찡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 알겠습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 얘기를 하려면 좀 더 논리적으로 왜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투표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일단 정치적으로 노련한 선수니까 아데토쿤보 받을 만하다라고 일단 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왜 MVP 투표 1위표 16밖에 못 받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데이터를 보라고. 아니 지난번에 르브론 MVP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또? 그랬는데 왜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 정규 리그에서는 사실 동서부 승률 1위가 미러키였고 거기 핵심이 아데토쿤보였고 거기다가 그 절대적인 에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뭐 그 데이터뿐만 아니고 세부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그냥 순간적으로 좀 감정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좀 찡찡댄 거 정도로 저는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르브론 본인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발언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르브론이 예전에 그 마이애미에서 MVP 탈 때도 만장일치 할 수 있었는데 기자 한 명이 올랜드 드와이트 하워드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표 줘가지고 만장일치 MVP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거 사건들이 쌓이면서 좀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요 정도는 저는 그냥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에 대해서 어떤 제기를 하려면 거기서 논리적 어떤 근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1위표 16표밖에 못 받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다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한 100명한테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아데토쿤보가 받는 게 맞는지 르브론이 받는 게 1위표를 받는 게 맞는지 봤을 때는 이번 시즌은 그냥 르브론이 잘했죠. 뭐 그 부분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아데토쿤보가 너무 잘했다. 그렇죠. 전 수비에서 갭이 좀 컸다고 봐요. 그렇죠. 이번 시즌 특히. 게다가 이제 아데토쿤보 맞는 말씀하셨던 게 올해 수비수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역대 3번째죠. 한 시즌에 오랜 수비수랑 MVP를 동시에 탄 조던 올라주원의 딜을 이어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르브론과는 갭이 좀 올 시즌에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 공세에서 거의 절정을 찍었던 그 아데토쿤보인데 저는 16패도 많이 나왔다 생각해요.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퍼스트 팀엔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고 올 시즌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더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럼 르브론한테만 줘? 근데 나 르브론 빠야 이러면서 르브론한테만 주고 안 되잖아요. 알겠어요. 흥분하죠. 르브론 얘기가 너무 되게 유난히 민감하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티 아니시죠? 아니에요. 무슨 안티예요? 아니에요. 몰아가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유동현 기자가 어떤 선수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자신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농팬들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단지 르브론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단지로 없는 단지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 논리적 근거가 별로 없는 얘기들을 그냥 하는 건 저는 이제 약간 좀 선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리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이커스와 덴버 한번 시리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전, 2차전 레이커스가 이겼고 이 3차전에 덴버가 이겼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르브론의 불만이 이 시리즈에 영향을 살짝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자 1, 2차전을 보면 기본적으로 1차전은 레이커스가 전반부터 쭉 힘싸움으로 이겼고 2차전에는 승부처에서 잘 버티면서 앤서니 데이비스의 클러치 그걸로 이겼죠. 그리고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부처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이면서 에이스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3차전 때 전반에 르브론 제임스가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 2차전도 그렇고 3차전도 그렇고 가지고 가는데 승부처에서 자기가 보여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깨져요. 그러면서 2차전에서는 사실 승부처에서 어떤 그 역할이 좀 떨어졌고 3차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덴버의 어떤 수비가 굉장히 좋긴 했었지만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어떤 1대1 공격이 많아지면서 나머지 팀 동료들이 죽어버리는 포트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렇죠. 무너졌죠. 그러면서 나머지 팀 동료들도 어떤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덴버가 지금 시리즈의 어떤 페이스를 좀 가져가 버리는 듯한 양상 그게 2차전 부터 나왔는데 그 MVP 투표 얘기를 하고 나 보여주겠어 그래서 전반에 이렇게 했다가 후반에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게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 시리즈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그 2차전은 앤서니 데이비스의 그 3점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덴버가 이겼을 경기고 그럼 덴버가 지금 2승 1패로 리드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커스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시리즈에서 뭐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덴버가 뭔가 칼자루 잘 쥐고 가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제 이 시리즈에서 조금 포인트를 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레이커스의 요키치에 대한 수비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클리퍼스가 왜 덴버에게 무너졌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말도 안 되는 패배이기도 하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요키치가 들어가는 그 픽앤팝 공격에 대해서 거의 대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거기서 엄청 털렸어요. 거기서 엄청 털렸는데 레이커스는 거기에 당 리버스 감독이 전혀 반응을 못했죠. 그렇죠.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망했는데 자 레이커스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1차전부터 보였던 방법은 이제 현지 표현은 레이트 스위치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늦은 스위치 수비인데요. 요키치가 스크리너로 픽앤팝을 하면은 먼저 일단 그 자말 머레이, 뽀렌들레이 돌파 동선을 머레이의 마크맨과 요키치의 마크맨이 같이 막습니다. 그러다 머레이가 이렇게 드리블 하다가 팝한 요키치에게 볼이 넘어가면은 머레이의 마크맨이었던 그 가드 수비수가 스위치로 따라가요. 그래서 늦은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핸들로부터 맞고 늦게 스위치한다고. 이게 되게 통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요키치가 3점을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덴버가 어떤 카운터를 가지고 왔느냐. 2차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한다. 그러면은 요키치가 바로 옆으로 볼 넘기고 미스매치잖아요. 몸으로 밀고 들어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덴버가 볼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레이커스는 기본적으로는 요키치에게 더블팀을 가지 말자는 어떤 기조로 이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미스매치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키치
그 엉덩이를 퉁퉁 밀고 들어오면 거의 웬만한 선수들 빅맨도 다 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더블팀 가면 그때부터는 요키치의 이 패싱 게임이 거의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차전 막판부터는 레이커스가 약간 방법을 바꿔서 레이트 스위치하지 말고 일단 동선 막은 다음에 원래 마크맨이 따라가자. 그렇죠. 스위치하지 말고 이렇게 갔다가 요키치가 3점 넣거나 돌파해서 득점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에 털리고 있어요 지금 3차전. 이것도 사실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 레이커스가 지금 약간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요키치의 픽앤팝에 대해서 레이트 스위치를 함으로써 이 뭐 더블팀 리스크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혹은 그냥 그래 뭐 하워드나 맥키가 돌파당해도 그냥 일단은 스위치하지 말자로 가느냐. 지금 레이커스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조금 저는 볼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수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에이브리 브래들리의 그 공백이 여전히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가 3차전에 사실은 하드캐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마땅한 매치업 상대가 없어요. 뭐 가루소, 라조론도, 뭐 KCP 이런 선수들이 못 막거든요. 그렇죠. 자말 머레이를. 일단 거기에서 어떤 승부처에서 흐름을 돌려줄 수 있는 득점은 자말 머레이가 한다. 라는 부분하고 뭐 2대2 공격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레이커스와 덴버의 경기는 매치업 상성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한데 매치업 상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레이커스가 좀 앞서 있다. 냉정하게 게임을 하면. 왜냐하면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요키시를 어쨌든 1대1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드와이트 하워드라든가 저벨 맥기라든가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괴롭히면 결국은 힘 대결에서 레이커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단 덴버가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하더라도 레이커스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경기력을 갖다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 배분에 있어가지고 승부처에서 어떤 그런 걸 못한 부분은 제임스에게도 일말의 어떤 책임감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레이커스가 힘 배분하는 부분에서 줄 건 주고 이제 자기들이 할 건 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레이커스가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레이커스의 문제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덴버는 기본적으로 2차전, 3차전부터 굉장히 경기 스피드가 좀 빨라졌어요. 예, 맞아요. 레이커스가 이제 맞불을 갖다 놓고 있고 3차전에 사실은 뭐 3쿼터, 4쿼터에 초반에 굉장히 좋은 트랜지션으로 속공 득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게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덴버 페이스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템포 바스켓과 그 트랜지션을 적절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레이커스는 그냥 앞으로 파이널도 그럴 거고 만약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레이커스 4전 전승으로 시리즈를 이길 수 있는 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 팀은 특히 1차전에서 상대 적응에 좀 시간을 많이 쓰는 데다가 3점이 진짜 기복이 심한 날이 있기 때문에 사실 3차전도 그랬죠. 이번 시리즈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줄이는 게 관건인 팀이고 자신들의 어떤 가장 최강의 공격 루트인 트랜지션 득점을 극대화하는 게 미션인데 덴버가 말씀한 대로 같이 템포 올리면서 트랜지션 득점에 맞불 놓고 3점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덴버가 좀 더 위협적인 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본인의 멘탈 문제도 있지만 덴버는 폴 밀셉, 제라미 그랜트에다가 뭐 이제 또 토리 크레이까지.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수비는 못하지만 아무튼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포워드진 물량 공세가 가능한 팀이어서 레이커스가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가 2차전, 3차전을 보면서 진짜 잘하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덴버가 7차전 시리즈 2번 연속 치렀지만 체력적으로 지친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물량 공세로 어떤 로스터 그 어떤 장점을 활용해서 레이커스를 몰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레미 그란트가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3차전에 굉장히 잘했는데 그 부분도 덴버의 어떤 그 템포를 올리는 부분에 어떤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생각이 드는. 만약에 그 템포 싸움을 계속되면 제레미 그란트가 계속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스턴과 마이애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 파이널 굉장히 지금 접전을 갖다 펼치고 있는데 이 두 팀은 저는 뭐 객관적 전력을 떠나서 KBL 유망주들 그리고 KBL 감독들 그리고 KBL 선수들이 꼭 보면서 모든 면을 체크를 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엄청난 감독 지략 대결 정말 볼만합니다. 전략적 어떤 포인트를 보면은 일단 뭐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아웃라인만 그려주면 1, 2차전은 이제 마이애미가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그게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확실한 센터 바마데바이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작용을 했냐면 일단 체력전에서 마이애미가 저는 좀 이겼다. 그러니까 후반 그 체력 부분에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마이애미가 약속을 만약에 수비가 뚫릴 경우에는 외곽을 줘라. 근데 후반 되면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보스턴의 어떤 야투 정확도
집중도가 좀 떨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는 착실하게 자기들의 인앤아웃 게임을 하면서 1, 2차전 역전승, 대역전승을 가져갔고 그래서 보스턴이 전술을 바꾼 게 우리 빵 감독, 저하고 그렇죠. 동갑입니다. 빵 감독. 그래요? 네, 빵 감독이 네. 후반 외곽의 어떤 찬스가 나더라도 거기에서 슛을 쏘면서 하게 되면 마이애미가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골밑을 정확하게 팔아. 두려움 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 수혜자가 사실 제일린 브라운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린 브라운이 그 부분에서 밤 아데바요의 어떤 그 세로 수비를 뚫고 가속이 붙으면 어쨌든 골밑에서의 어떤 득점은 훨씬 좋은 선수고 위협적이죠. 예, 이 선수가 이제 석점을 쏘기보다는 그렇게 골밑에서 어떤 돌파를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 패턴을 짜왔고 그게 이제 성공을 했고 그 4차전에 제가 이렇게 또 유심히 보니까 그 부분 보스턴의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마이애미는 굉장히 많은 변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방어 세우고 그래서 브라운의 어떤 그 돌파 노선을 기본적으로 좀 봉쇄를 하고 안 되면 이제 외곽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전반에 같은 경우에 보스턴이 사실 3점 야투율이 좋지가 않으면서 마이애미가 지금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또 안 되면은 아데바요를 빼고 초스몰 라인업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외곽의 어떤 그 활동력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왜 활동력이 중요하냐면 뭐 이 두 팀은 활동력이 극강이에요. 극강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찰나의 어떤 그 빈틈이 있을 때 거기서 제일린 브라운이 골밑으로 팍 하면서 뭔가 득점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좀 이렇게 좀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말 이 에릭 스포일스트라 감독하고 빵 감독하고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좋은 포인트 짚어주셨고, 그러니까 특히 3차전 같은 경우 진짜 이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 우위, 아마 보스턴이 그 경기에 60점 넣었을 거예요. 페인트 존에서. 맞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의미가 있었냐면 마이애미,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자체가 페인트 존 수비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마이애미는 또 페인트 존 수비를 되게 잘해온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차전에서의 어떤 보스턴 페인트 존 득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봉에 말씀하신 대로 제일런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포인트에서 어떤 거냐면 저는 이 마이애미의 존 디펜스에 포인트를 두고 시리즈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이 시리즈 스코어 예측하는 기사에서 마이애미가 6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때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스턴이 토론토와의 시리즈에서도 이 토론토의 지역방어를 뚫는데 고생했고 기본적으로 지역방어 상대로 어떤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팀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근거 중에 하나로 들었었고 실제로 2차전까지도 그게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존 디펜스 마이애미가 쓴 횟수를 보니까 1차전에 12번, 2차전에서 30번을 썼어요. 특히 2차전 후반전은 거의 웬만하면 2, 3 지역방어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방어가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드라기치랑 덩컨 로빈스는 코너에 둡니다. 앞선에 저랑 동갑인 얘기했습니다. 지미 버틀러랑 버틀러. 제이 크라우더를 이렇게 앞선에 배치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수비 약점 있는 선수는 코너로 숨겨서 그냥 로테이션 수비만 하게 만들고 그 이제 피지컬 좋고 수비 잘하는 버틀러와 크라우더를 앞선에 둠으로써 캔버 워커, 제이슨 테이텀 2대2 거기서 거의 이루어지거든요. 앞쪽에서. 그렇죠. 그거를 또 강력하게 견제하는 어떤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이애미만의 어떤 견고한 2, 3 지역 방어가 있는데 이게 2차전에서 특히 더 효과를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이제 3차전부터 말씀하신 제일런 브라운의 어택 이게 좀 약간 공수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좀 템포 빠르게 나오는. 그러니까 지역방어 무너뜨린 방법 중에 하나가 속도전하라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리고 보스턴의 그 속도전에 사실 선봉에 있는 선수가 또 브라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했고 또 보스턴이 3차전에서 고든 헤이워드가 복귀했는데 정말 초스몰 라인업을 좀 돌렸습니다. 캔 버커, 마커스 스마트,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고든 헤이워드 여기서 브라운이 4번, 5번 헤이워드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방어를 좀 무너뜨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양 감독의 어떤 이 서로 지역방어 뚫기 그리고 라인업 활용 이런 것들 이런 게 되게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차전까지 보스턴이 좀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애미가 캔버 워커를 집중력하거든요. 특히 사이드 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이 나올 때 스위치를 유도해서 버틀러를 캔버 워커가 막고로 유도해서 버틀러가 한 이지득점 쌓는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1, 2차전이 굉장한 접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1, 2차전에서 몇 번 당한 게 사실은 승부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3차전부터 재밌는 게 마이애미가 사이드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이 되면은 일단 보스턴이 2, 3지역 방어를 잠깐 섭니다. 그렇게 하다가 볼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맨투맨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3차전부터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 세세한 2점, 4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순간적으로 뭐 지역 방어에서 맨투맨으로 이제 가는 그 자체가 조직력이 그만큼 극대화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예. 아 정말 그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고. 이 시리즈는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 배경 지지를 깔고 보시면은 기본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그 2대 수비를 할 때 어떤 토킹의 중요성 그리고 거기에서 호흡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자 슬라이드로 빠질 것인가, 파이트스로 빠질 것인가, 거기에서 빅맨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추일승 감독이 나는 농구인이다라는 이제 유튜브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박상우 전 선수와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하고 한기훈 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피켓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뭐 중요한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막 짚어줘요. 그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움직임이 이 팀들의 그런 2대2 수비 그리고 활동력 이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륜농구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